들으며 줄거리로 이해하는 7분 국어 산문 벼락치기. 이번 시간에는 최인훈 작가의 장편 소설 광장을 살펴보겠습니다. 7분 국어 작품 이해하기. 광장은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 바람직한 삶과 사회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소설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며 상징적인 소재와 배경이 사용되었습니다.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용어가 많이 쓰였고 주인공이 회상하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광장은 해방 이후부터 6.25 전쟁까지의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남과 북을 오가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이명준의 모습을 통해 역사와 민족의 문제, 그리고 진정한 삶의 방향 등에 대해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설 작품임에도 분단과 이념 갈등,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이상적 관계, 또한 사랑을 통한 인간 구원의 문제 등 묵직하고 심오한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관념적인 독백과 철학적인 논쟁, 그리고 추상적인 사색 등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명준은 남한과 북한 그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인간의 삶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제3국을 선택하지만 끝내 바다에 투신합니다. 작가는 이념 갈등 속에서 결국 좌절하고 마는 한 지식인의 비극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가로막는 이념 대립의 폭력성과 분단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7분 국어 작품 줄거리. 이명준은 대학 철학과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으로 관념적인 사색을 즐기는 내성적인 인물이며 아버지의 친구 집에 얹혀서 살아갑니다. 월북하여 북쪽에서 고위 관리로 활동하며 대남 방송에 등장하기도 하는 아버지 때문에 이명준은 경찰서에 불려가 고초를 겪게 되고 아버지와 어떠한 연락이 있는지를 조사받게 됩니다. 형사들은 이명준을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사랑에도 실패한 이명준은 부패한 자본주의와 방탕한 자유만 존재하는 남한 사회의 환멸을 느끼고 애인이었던 윤혜를 두고 월북하게 됩니다. 그러나 북에 도착하여 노동신문의 기자로 일하게 되지만 북한 사회를 체험한 이명준은 이념이 현실 속에서 왜곡됨으로써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이 말살된 부자유의 현실에 절망합니다. 이명준의 눈에는 그들이 내세우는 이상과는 달리 사회주의 제도의 굳어진 공식인 명령과 복종만 보일 뿐이며 활기차고 정의로운 삶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명준은 남과 북에서 이념의 선택을 시도했으나 결국에는 어느 곳에서도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종의 허무주의적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명준은 은혜와의 사랑에서 이념의 무의미함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지만 은혜가 유학을 떠나게 되어 이마저도 좌절됩니다. 사랑은 개인적 삶에 한정된 행복일 뿐이고 진정한 의미의 광장은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명준은 인민군 장교가 되고 낙동강 전선에서 간호사로 참전한 은혜를 극적으로 만나지만 은하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이명준은 포로가 됩니다. 이명준은 포로 송환 과정에서 남이냐 북이냐를 결정해야 하는데 제3국을 선택합니다. 중립국을 선택한 포로들을 싣고 가는 인도의 상선 타고르호에서 이명준은 부채를 바라보며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가 없음을 깨달은 이명준은 남진해를 항해하던 어느 날 밤에 결국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7분 국어 심화학습. 첫 번째, 등장인물의 성격입니다. 이명준은 철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 이상주의자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공간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극적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서의 절망을 사랑을 통해 극복하려는 낭만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형도는 이명준의 아버지입니다. 월북한 사회주의자로 북한에서 고위 관리를 맡고 있지만 이상적 혁명가의 면모를 보이지는 못합니다. 윤혜는 남한에서 이명준의 애인입니다. 이명준이 월북한 뒤에 이명준의 친구 태식과 결혼합니다. 은혜는 북한에서 이명준의 애인입니다. 발레리나이며 모스크바 유학을 떠났다가 북한군 간호장교로 참전해서 이명준과 극적으로 재회하지만 이명준의 아이를 가진 채 낙동강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두 번째, 이명준의 현실 인식과 삶의 방향입니다. 광장에서 주인공 이명준은 자신이 처한 상황들 속에서
결국에는 모두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한 절망감은 이명준으로 하여금 자신이 처한 현실을 버리고 다른 공간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도록 만듭니다. 남한에서는 해방 직후 자본주의의 모순과 부조리에 절망하게 되고 이상적 사회를 지향하며 월북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념이 현실에서 왜곡됨으로써 인간다운 삶이 사라져버린 부자유의 상황에 절망하고는 사랑을 통해 삶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쟁터에서는 자신의 아이를 가진 은혜가 죽게 되어 절망하고 포로가 된 뒤 석방되는 과정에서 제3국을 선택합니다. 중립국으로 가는 타고르호에서는 현실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부채의 기능입니다. 부채는 이명준의 삶의 과정과 운명을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남한에서의 대학 시절이 부채 끝의 넓은 테두리 부분에 해당하고 북한으로 월북한 이후의 삶이 중간 부분에 해당합니다. 6.25에 참전하고 포로가 된 뒤에 체제 선택을 강요받던 과정은 아래의 좁은 부분이며 중립국으로 가는 배에서의 모습은 사북자리에 해당합니다. 이후에 이명준의 죽음은 사북자리의 아랫부분입니다. 이는 이명준의 삶의 광장을 부채라고 했을 때 그 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명준은 부채의 사북자리라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삶의 극한점이자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며 이러한 사북자리라는 인식의 전환점에서 과거의 모든 삶을 지운 채 체념적 삶을 살고자 하기도 했으나 죽은 은혜와의 사랑과 현실 그 어디에도 자신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공간이 없음을 깨닫고는 자살이라는 비극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부채는 진정한 광장을 찾아 나섰던 이명준의 삶의 모습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광장과 밀실의 의미입니다. 소설 광장에서 광장은 공공의 장소이자 사회적 삶의 공간이며 공동의 이념을 추구하면서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하는 곳입니다. 반면에 밀실은 개인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사랑을 나누며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내밀하고 개인적인 삶의 공간입니다. 이명준이 바라본 남한은 겉으로는 자유가 넘치는 듯하지만 사회적 소통이 결여되어 밀실만 충만하고 광장이 부재하는 곳입니다. 즉 남한은 부패한 자본주의와 방탕한 자유만이 있기에 나태와 방종이 흥행하는 밀실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모든 의사결정이 사회적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곳으로 광장만 존재할 뿐이며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밀실이 죽어버린 곳입니다. 즉 북한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경직된 사회 속에서 자유는 없고 독단과 광신적 믿음의 광장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명준이 추구하는 이상향은 광장과 밀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이면서 인간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공간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명준을 설득하기 위한 유엔 측과 공산 측의 논리입니다. 유엔 측은 조국보다 나은 곳이 없고 인간에게는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하며 남한에는 자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조국애를 느끼게 하고 남한이 이념적 우위에 있음을 제시하며 설득합니다. 또한 조국 재건을 위한 일꾼이 필요하다는 점과 남한으로 올 경우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며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민족애를 자극하고 인정을 느끼게끔 하여 설득합니다. 그리고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으며 이명준의 첫 인상이 마음에 들고 동생같이 느껴진다고 하는 등 개인적 감정에도 호소하며 설득합니다. 반면에 공산 측은 중립국 역시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자본주의의 나라라고 말하며 자본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제시합니다. 또한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고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혜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점이 있더라도 참전한 것을 높이 삼으로 일체의 보복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하며 이명준을 안심시킵니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혜택을 제시하여 불안감을 제거함으로써 북측으로 오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명준의 중립국 선택이 지니는 의미입니다. 전쟁 포로가 된 이명준은 남북한 체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립국행을 결심합니다. 이는 남한과 북한 어느 사회도 자신이 바라는 진정한 사회의 모습이 아님을 알게 된 뒤에 내리게 된
절망적 인식의 결과입니다. 이명준의 시각에서 북한 사회는 미친 믿음의 사회이고 일체의 자유가 없으며 이념이 허상으로만 존재하고 그 이념을 이용해 권력을 차지하는 이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왜곡되고 회계화된 이념의 지배로 인간다운 삶이 사라진 사회적 모순의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남한 사회는 믿음조차 없는 허망한 사회이고 자유가 있지만 이념에 눈 돌리지 못하도록 전략을 구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공의 삶을 외면한 채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에 절망합니다. 이명준은 이데올로기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대립적인 이념을 내세우고 있는 남한과 북한에서 그것의 허황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이념의 환상을 쫓다 지친 이명준은 중립국에서의 삶을 상상하는데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중립국에서 마음 쓰는 것이 적은 일이나 단조로운 일을 하면서 자연 그대로의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명준이 생각하는 중립국이란 이념의 허상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려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 어느 곳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기 위하여 설득자들에게 중립국이라는 말을 반복한 것이며 그 어느 곳도 선택하지 않은 이명준의 제3의 선택은 남한과 북한 그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내리게 된 결과였기에 소극적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허탈감과 비애와 절망감으로 인한 심리와 행동의 괴리로 인하여 천막을 나오면서 웃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7번째, 바다와 한 사발의 물의 의미입니다. 바다는 푸르고 이상적인 대상입니다. 바닷물을 준다고 해서 어떤 인간도 그 물을 다 마실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이데올로기의 허상이자 허황된 유토피아를 뜻합니다. 반면에 한 사발의 물은 바다에 비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대상이지만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실제 현실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하여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8번째, 두 마리 새의 상징성입니다. 배 위에서 맨 처음 새를 본 이명준은 이를 감시자로 인식하고 불안감을 느껴 총으로 쏘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두 마리 새들로부터 죽은 음해와 태어나지 못한 자신의 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항해하던 내내 동행하던 새들이 이명준의 투신 이후에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것은 바다 위의 새가 이명준의 의식의 투사물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9번째, 푸른 광장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명준은 중립국행 타고를 호에서 무언가에 홀려있는 듯 하다가 제정신을 차린 뒤에 눈앞에 바다, 즉 푸른 광장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푸른 광장은 이명준이 이념의 대립에서 시달리다 벗어난 곳이자 아내와 딸을 표상하는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푸른 광장은 이명준이 그동안 찾으려고 애썼던 이상적 세계로서 이데올로기가 배제되고 사랑과 자유라는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이 공존하는 참된 광장인 것입니다. 10번째, 이명준의 투신이 지니는 의미입니다. 이명준은 중립국으로 가는 배에서 죽은 은혜와 딸로 상징되는 갈매기를 본 뒤 투신합니다. 이는 은혜와 딸이 마음껏 날고 있는 푸른 광장에 몸을 던짐으로써 남한과 북한에서는 이룰 수 없었던 진정한 사랑을 성취하여 이데올로기의 허상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점에서는 적극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준은 중립국으로 가는 것도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현실 어디에도 자신이 살고자 하는 이상적 사회가 없다는 이념 선택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이명준의 투신이 그러한 결과로부터 비롯된 행위라는 점에서 볼 때 현실적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지식인의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의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최인훈 작가의 1961년 판 광장 서문의 요약입니다. 인간은 광장에 나서지 않고는 살지 못한다. 원시인의 광장으로부터 현대적 산업구조의 미궁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공간을 달리하는 수많은 광장이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인간은 밀실로 물러서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동물이다. 혈거인의 동굴로부터 정신병원의 격리실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공간을 달리하는 수많은 밀실이 있다.
사람들이 자기의 매실로부터 광장으로 나오는 골목은 저마다 다르다. 광장에 이르는 골목은 무수히 많다. 어떤 경로로 광장에 이르렀건 그 경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그 길을 얼마나 열심히 보고 얼마나 열심히 사랑했느냐에 있다. 광장은 대중의 밀실이며 밀실은 개인의 광장이다. 인간을 이 두 가지 공간의 어느 한쪽에 가두어 버릴 때 그는 살 수 없다. 그럴 때 광장에 폭동의 피가 흐르고 밀실에서 광란의 부르짖음이 새어나온다. 우리는 광장에서 바다처럼 우람한 합창에 한몫기기를 원하며 저녁에 벗어놓은 채 새벽에 입고 간 애인의 장갑이 얹힌 침대에 걸터 앉아서 광장을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을 원한다. 이명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어떻게 밀실을 버리고 광장으로 나왔는가? 그는 어떻게 광장에서 패하고 밀실로 물러났는가? 나는 그를 두둔할 생각은 없으며 다만 그가 열심히 살고 싶어한 사람이라는 것만은 말할 수 있다. 그가 풍문에 만족하지 않고 늘 현장에 있으려고 한 태도다. 바로 이 때문에 나는 그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진 것이다. 12번째, 광장에 드러나는 한국 문학의 특수성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과 6.25 전쟁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대 지식인을 비롯해 평범한 사람들도 남이냐 북이냐 그리고 자유냐 평등이냐의 문제를 두고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분단과 전쟁이 우리 민족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기에 이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향유되었습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분단과 전쟁 그리고 남북의 이념 대립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상흔의 치유와 극복의 의지 표현은 한국 문학이 지닌 특수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3번째,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작품입니다. 윤흥길 작가의 중편 소설 장마가 있습니다. 장마는 혈연의 끈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얽힌 한 집안의 갈등과 화해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광장이 이념의 대립과 선택의 강요라는 사회적 차원에 초점을 두는 반면 장마는 개인적 차원의 대립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비교해 볼 만합니다. 조정래 작가의 대하 소설 태백산맥이 있습니다. 태백산맥은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에서부터 6.25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리산 빨치산 문제를 중심으로 당시의 시대적 혼란과 이념의 갈등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두 작품은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중심 인물들의 현실 대응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상 시인의 작품 촉토의 시 8, 적군 묘지 앞에서가 있습니다. 이 시는 6.25 전쟁 때의 종군 체험을 바탕으로 쓴 15편의 연작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적군 병사와 화자의 슬픔을 동일시하며 적군의 죽음에서 느끼는 분단의 현실을 비통해야 한다는 점에서 광장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광장과 촉토의 시는 모두 6.25 전쟁으로 인하여 남과 북으로 나뉘어버린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한편 광장은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분단의 현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반면에 촉토의 시는 민족 전체의 아픔을 내면화하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염원을 표현했다는 점이 다릅니다.